완벽한 가정을 꿈꾸다. 민준과 수아. 인천의 한 오래된 골목시장 끝자락에는 작은 떡볶이 가게가 있었다. 가게의 주인은 25의 젊은 부부, 민준과 수아였다. 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결심했고, 가진 것 하나 없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뜨거웠다. 그들에게 있어 삶은 늘 절약과 인내의 연속이었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은 결코 식지 않았다. 민준은 어릴 적부터 책임감 강한 아이였다. 아버지는 조선소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병환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 그는 막노동을 하며 대학 진학을 포기했고, 수아 역시 집안 형편 때문에 중학교 이후 바로 재봉 기술을 배웠다. 힘들고 고된 시절에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던 두 사람은 몇 년간 돈을 모아 작은 가게를 열었다. 그들의 가게는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정직한 부부 떡볶이집으로 알려졌고, 하루하루 성실히 장사하며 미래를 준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아가 조심스럽게 민준의 손에 임신 테스트기를 쥐어주었다. 두 줄 순간의 침묵을 깨고 민준이 수아를 꼭 껴안았다. 우리 부모가 되는 거야. 수아의 눈엔 눈물이 고였고, 민준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이는 꼭 너처럼 눈이 예쁘면 좋겠다. 아니, 내 미소를 닮았으면 해. 부부는 날마다 밤마다 아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직 배가 불러오지도 않았는데도 벌써 이름을 고민하고, 손바느질로 작은 옷을 만들고, 헌 아기 침대를 구해 와 리폼하며 아이방을 꾸몄다. 그들의 소박한 집 한 구석이 사랑으로 가득 찼다. 민준은 아이가 꼭 자신과 수아를 닮은 예쁜 아이였으면 했다. 뚜렷한 이목구비, 반짝이는 눈동자, 깨끗한 피부. 남들이 봐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이. 그게 그의 작은 바람이었다. 임신 18주차, 병원에서 태아가 남자아이란 소식을 들었을 때 민준은 진심으로 기뻐했다. 우리 아들이야. 아마 내 눈을 닮고 내 코를 닮았겠지. 초음파 사진을 들여다보며 민준은 연신 미소를 지었다. 수아 역시 입덧에 시달리면서도 남편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힘을 낼 수 있었다. 임신 중기 이후로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건강검진도 정상이었고, 의사도 건강한 태아라고 안심시켜 주었다. 부부는 신중하게 아이의 이름을 정하고자 했다. 여러 후보들 중 지훈이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었다. 부드럽고 단정한, 미래가 기대되는 이름이었다. 하루하루 배가 불러올수록 민준은 일을 더 열심히 했다. 하루 15시간씩 장사하고 새벽엔 배달까지 다녔다. 수아는 밤마다 아기에게 말을 걸며 조용히 자장가를 불렀다. 그들에겐 이 아이가 단순한 존재가 아니었다. 가난했던 지난 시절을 끝내줄 희망이자 서로의 사랑이 만들어낸 세상의 증거였다. 그리고 드디어 예정일보다 이틀 이른 어느 비 오는 새벽, 수아의 양수가 터졌다. 놀란 민준은 우비도 입지 않은 채 아내를 안고 택시를 불러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수아는 이미 진통이 시작된 상태였다. 의료진은 빠르게 진료를 진행했다. 하지만 아이가 여기 상태라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곧 제왕절개 수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민준은 손에 땀이 배도록 기다렸고, 수술실 앞에서 수아의 이름을 조용히 불렀다. 괜찮을 거야. 지훈이는 건강하게 나올 거야. 약 40분 후, 수술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부른다. 남자아입니다. 민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수술실로 들어갔다. 아이는 이미 간호사의 팔에 안겨 있었고, 체중도 정상, 심박도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주변이 고요해졌다. 아이를 처음 본 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게 우리 애야? 민준도 멍하니 아이를 바라보았다. 피부 전체가 진한 털로 덮여 있었고, 등이 약간 튀어나와 있었다.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희귀한 유전 질환입니다. 검진에서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는 가능하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수아는 눈물을 터뜨렸고, 민준은 차가운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며 물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분명 검진에선 멀쩡하다고 했잖아요. 의사는 침착하게 설명했지만 민준은 듣지 않았다. 그는 병원 벽을 바라본 채 말이 없었고, 수아는 침대에 앉아 흐느끼기만 했다. 그날 밤, 부부는 아무 말도 없이 서로 등을 돌리고 앉았다. 민준은 처음으로
자신이 부모가 될 자격이 있는지 의심했다. 수아는 무언가 깨진 듯한 눈으로 창밖을 보았다. 새벽 3시, 수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아니, 우리가 이 아이에게 어울리는 부모일까? 침묵.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것이 곧 그들의 결론이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는 신생아실이 아닌 보호시설로 이송되었다. 수아는 마지막 순간 아기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지훈아, 언젠가 널 정말 사랑해줄 사람이 있을 거야. 엄마는 미안해. 그리고 두 사람은 돌아섰다. 그들의 등 뒤에서 작은 울음소리만이 병원 복도를 메웠다. 지훈이 보호시설로 보내진 날, 인천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병원 복도를 빠져나온 민준과 수아는 아무 말 없이 차에 탔다. 엔진 소리가 정적을 깼지만 차 안은 여전히 무거웠다. 민준은 운전대를 꽉 쥔 채 앞만 바라보았고 수아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정말 괜찮은 결정일까? 수아가 나지막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고개는 창밖을 향해 있었다. 우린 아무것도 준비돼 있지 않아. 돈도, 시간도, 지식도 없어. 민준이 조용히 답했다. 그 애를 위해서라도 이게 나은 길일 수도 있어. 그렇게 그들은 자신을 설득하려 애썼다. 마치 이 선택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믿으려는 듯이. 하지만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서는 무언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며칠 후, 민주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다. 손님들의 인사는 여전했지만 그의 대답은 어딘가 공허했다. 수아는 가게 일을 쉬기로 했고 집에 머물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그녀의 일상이었던 바느질, 청소, 요리, 모든 것이 멈춰 있었다. 밤이면 그녀는 이불을 덮은 채 스스로에게 되묻곤 했다. 정말 엄마라고 할 수 있을까? 그 아이를 본 순간 난 왜 그렇게 놀랐을까? 왜 나는 그 애를 안아주지 못했을까? 민준도 마찬가지였다. 가게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오면 그는 텅 빈 아기방 앞에 멈춰서곤 했다. 푸른색 벽지, 조그만 인형들, 수아가 직접 짠 털모자, 모든 것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방은 더 이상 아무도 위한 공간이 아니었다. 어느 날 밤, 수아는 아기 침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그 위에 있던 이름표를 손에 쥐었다. 지훈, 두 글자를 천천히 읽으며 그녀는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우린 이름도 못 지어줬잖아. 그날 이후 수아는 병원과 보호시설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기 시작했다. 혹시라도 그 아이가 어딘가 아프진 않을까,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있진 않을까. 하지만 그녀는 알 수 없었다. 모든 정보는 기밀이라는 말 아래 닫혀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지만 일부러 말을 꺼내지 않았다. 대신 가게 일에 더 집중했고 몸을 혹사시키는 것으로 감정을 눌렀다. 손님이 늘고 매출이 올랐지만 그에겐 아무 의미도 없었다. 어느 저녁, 퇴근길에 그는 근처 병원 앞을 지나쳤다. 본능처럼 발길이 멈췄고 그는 병원 정문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 애는 지금 어디서 자고 있을까? 누가 젖병을 들어주고 있을까? 혹시 아직 울고 있는 건 아닐까? 민주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수아에게 말했다. 오늘 병원 앞에 갔다 왔어. 수아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냥 갑자기 걱정이 되더라. 누가 그 애를 돌보고 있을까 싶어서. 나도 매일 생각해. 수아는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근데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데려올 수 있을까? 우린 여전히 똑같잖아. 무능하고 두려워. 그 말에 민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렇지만 우린 너무 쉽게 포기했어. 적어도 이름은 지어줄 걸 그랬어. 적어도 한 번은 안아볼 걸.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눈을 보며 지난 결정을 되짚었다. 그들은 두려움에 휘둘렸고 사회의 시선에 갇혔으며 현실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벽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들에게 용기를 주지 않았고 그들은 스스로도 자신을 믿지 못했다. 며칠 뒤 수아는 결심하듯 말했다. 한 번만 지훈이를 보러 가보자. 민주는 놀란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우리가 무책임하게 떠난 그곳에 무슨 나드로 낯이 없어도 가야 해. 그래야 그 애가
최소한 우리가 버린 존재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어. 하지만 결국 그들은 가지 못했다. 용기보다 죄책감이 더 컸고 그들의 발걸음은 다시 멈춰섰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봄이 지나 여름이 되었다. 가게 앞에는 아기 손님들이 부모 손을 잡고 지나가곤 했다. 어떤 날은 수아가 그들 속에서 지훈의 얼굴을 떠올리기도 했고 민주는 아이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하루는 시장통에 소문이 돌았다. 근처 시설의 TV 촬영팀이 와서 특수질환 아동을 취재한다고 했다. 민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혹시 지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그는 조심스럽게 방송 날짜를 확인했고 방송 당일 밤둘은 말없이 TV 앞에 앉았다.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화면에 작은 남자아이가 나왔다. 온몸에 털이 나 있었고 등에 가느다란 보조기구를 착용한 채 책을 읽고 있었다. 진행자는 말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 희귀질환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좋아하고 또래보다 훨씬 빠른 지능을 보여요. 이름은 지훈입니다. 수아는 리모컨을 떨어뜨렸고 민주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화면 속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책을 읽다. 진행자가 꿈이 뭐예요? 라고 묻자 작게 대답했다. 의사요. 나 같은 애들도 치료할 수 있는. 그 순간 수아는 엉엉 울기 시작했다. 민주는 그녀를 안고 조용히 말했다. 저 아이, 우릴 닮았어. 말투도, 눈빛도. 저 아이가 지훈이야. 그리고 민주는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우린 정말로 저 아이를 버린 걸까? 지훈이 보호소에 도착한 것은 세상이 가장 차갑게 느껴지던 겨울의 끝자락이었다. 창문은 뿌옇게 서리가 내렸고 복도에는 희미한 형광등이 깜빡였다. 담당 보육사는 그를 조심스럽게 안고 들어왔다. 뇌는 특별한 아이야. 조심히 다뤄야 해. 그렇게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좁은 침대에 눕혀졌다. 다른 아이들은 이미 그를 경계했다. 몸에 난 짙은 털, 약간 구부러진 등 말없이 눈만 껌뻑이는 그 표정은 어린아이들조차 불편하게 만들었다. 저기 늑대 있다. 괴물이다. 저 애 만지면 안 돼. 작은 목소리들이 곧 놀림이 되었고 놀림은 곧 외로움으로 번졌다. 처음엔 지훈도 반응했다. 울고 소리 지르고 때로는 다른 아이들과 싸우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조용해졌다. 말이 줄고 표정이 굳고 눈빛은 더 깊어졌다. 누구도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안아주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지훈은 혼자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별은 희미했고 바람 소리만이 귓가를 울렸다.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왜 아무도 날 안 데려가지 않을까? 매달 몇 번씩 입양을 원하는 부부들이 시설을 찾아왔다. 손을 꼭 잡은 채 밝게 웃으며 아이들을 살폈고 건강하고 밝은 아이들에게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지훈의 차례가 되면 그들의 미소는 어김없이 얼어붙었다. 조금 특별하네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때마다 지훈은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가 이불을 뒤집어쓰고 눈을 감았다. 눈물보다 무서운 건 기대조차 하지 않게 되는 마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은 보육사 책상 위에 놓인 책 한 권에 눈길이 갔다. 우리 몸 이야기라는 제목의 어린이 해부학 책이었다. 색연필로 그려진 심장과 폐, 위장과 신경세포 그림들이 신기하게 느껴졌다. 그는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조심스레 책을 가져가 침대 위에서 펼쳐보았다. 장기들의 위치, 기능, 연결 방식, 모든 것이 경이로웠다. 그날 이후 지훈은 책에 빠져들었다. 시설의 작은 도서관은 그에게 천국 같았고 특히 의학 관련 도서는 그의 친구였다. 그는 수업 시간에도 쉬는 시간에도 식사 후에도 책을 읽었고 노트를 만들고 몸의 구조를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보육사 중 한 명이 지훈의 노트를 우연히 보고 감탄했다. 이건 중학생 수준인데 그 말을 들은 시설장은 외부 의사에게 상담을 의뢰했다. 진료를 온 소아과 의사는 지훈에게 조심스레 다가와 물었다. 지훈아, 너 꿈이 뭐니?
지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의사, 저 같은 애들 고칠 수 있는. 의사는 웃으며 말했다. 내가 노력하면 충분히 될 수 있어. 이미 반은 온 것 같아. 그 말은 지훈에게 처음으로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심어주었다. 세상에 태어나 처음 누군가가 그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말을 해준 순간이었다. 그 후 지훈은 더욱 열심히 공부했다. 학교에서는 여전히 놀림을 받았지만 그는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다른 점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려 했다.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그는 전국 청소년 과학경진대회에 도전했다. 발표 주제는 희귀 유전 질환과 사회적 인식. 그는 자신의 질환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고 유전자 구조, 발생 원인, 사회적 낙인까지 꼼꼼히 조사해 PPT를 만들었다. 발표 당일 다른 참가자들과 달리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제 이름은 김지훈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몸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상이 저를 병처럼 대했을 뿐입니다. 그의 발표가 끝난 후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심사위원들조차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냈고 관중석에 앉아있던 몇몇 학부모는 눈시울을 붉혔다. 그날 이후 지훈은 학교에서도 조금씩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놀리던 아이들 중 몇몇은 다가와 내 발표 멋졌어 라고 말했고 선생님들은 그를 자랑스럽게 소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리 외부의 시선이 바뀌어도 지훈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빈 공간이 남아있었다. 누군가의 손길, 무릎에 기대어 책을 읽던 기억, 이유 없는 포옹. 그런 것은 그에겐 한 번도 없었다. 그는 종종 이런 상상을 했다. 만약 그날 엄마가 나를 안아주었다면 나는 달라졌을까? 보호소 생활은 계속되었고 지훈은 고등학생이 되었다. 이제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지역병원을 방문해 간단한 업무를 돕기도 했다. 환자 기록 정리, 안내, 의약품 정리 등 소소한 일이었지만 그는 매 순간 배움의 기회로 삼았다. 하루는 담당 의사가 그에게 물었다. 지훈아, 넌 의사가 되고 싶어?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누군가를 고치면 나 자신도 조금은 나아지는 기분이 들어서요. 그 말을 들은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지훈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그 마음 잊지 마. 넌 이미 좋은 의사야. 지훈은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나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는지 바꿀 수 없지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는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선택했다.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으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해 겨울, 지훈의 삶은 또 한 번 조용한 갈림길에 섰다. 시설 내 구조 개편으로 몇몇 아이들은 다른 지역 보호소로 옮겨질 예정이었다. 그 대상 중에는 지훈도 포함되어 있었다. 시설장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이제 너도 성인이 될 준비를 해야 해. 이곳에서는 더 이상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단다. 지훈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익숙한 공간을 떠나는 것이 아쉽진 않았다. 어차피 그에게 이곳은 집이라기보다 단지 머물렀던 장소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시설에 낯선 방문객 한 쌍이 들어섰다. 회색 머리를 단정히 빗은 중년 여성과 검은 코트를 입은 말수 적은 남성이었다. 그들은 조용히 원장을 따라 상담실로 들어갔다. 복도에 있던 지훈은 스쳐 지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힐끗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웅성거렸다. 저 사람들 입양하려고 왔대. 우리 중에 누굴 데려갈까? 모두들 기대에 찬 얼굴이었지만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여러 번 그런 장면을 봐왔고 그런 기대는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다음 날 시설장은 지훈을 따로 불렀다. 강 선생님 부부가 너를 만나보고 싶어 하신다. 잠깐 이야기만 나눠보자. 지훈은 당황했다. 늘 외면받기만 했던 자신에게 누군가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이 낯설었다. 그는 조심스레 상담실 문을 열었다. 두 사람이 조용히 앉아 있었고 중년 여성은 부드러운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안녕, 지훈아. 나는 은이라고 해. 여기는 내 남편, 강진수 씨야.
지우는 작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우린 오늘 너와 얘기하러 왔단다. 혹시 불편하면 말해도 괜찮아. 그냥 내 얘기를 듣고 싶어. 은희의 말투는 다정했고 억지스러움이 없었다. 강진수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쓴 발표문을 봤어. 의사가 되고 싶다면서? 지우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의사가 되고 싶니?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누군가 아플 때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저 같은 애들도 고칠 수 있는 사람이요. 은희는 그의 말을 듣고 눈시울을 붉혔다. 그 말, 참 고맙구나. 그들은 지훈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 좋아하는 음식, 취미, 장래 희망 같은 표면적인 대화 대신 그의 생각과 느낌, 살아온 과정에 대해 진심으로 귀 기울였다. 상담이 끝날 무렵, 은희는 조용히 남편에게 속삭였다. 당신, 이 아이 어때요? 강진수는 짧게 대답했다. 우리 집에 데려가고 싶어. 그렇게 갑작스럽게 시작된 인연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몇 차례의 만남과 심리상담, 행정 절차가 이어졌고 한 달 후 지우는 강진수와 은희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다. 이삿날 아침, 시설 아이들과 보육사들은 아쉬운 마음으로 지훈을 배웅했다. 몇몇은 잘 살아라, 잊지마 라고 말했고 어떤 아이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지훈은 무뚝뚝하게 인사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가 흔들리고 있었다. 은희와 강진수의 집은 작고 따뜻했다.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꾸며진 그 공간은 처음으로 집이라는 단어가 실감나는 곳이었다. 지훈의 방은 파란 벽지에 책장이 가득했고 작은 책상 위에는 은희가 직접 써붙인 메모가 있었다. 지훈아, 너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첫날 밤, 지훈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낯선 이불, 조용한 방, 어두운 천장. 익숙하지 않은 모든 것이 그를 긴장시켰다. 하지만 동시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이기도 했다. 이곳은 다르다. 며칠이 지나고 지훈은 조금씩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갔다. 은희는 매일 저녁 따뜻한 밥을 차려주었고 강진수는 조용히 책을 건네며 함께 읽자고 했다. 말수가 적은 그였지만 지훈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는 태도는 큰 위로가 되었다. 어느 날 지훈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를 데려가신 거예요? 저 같은 애도 괜찮으셨어요? 은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처음엔 솔직히 겁이 났어. 하지만 내가 쓴 발표문을 읽고 마음이 움직였단다. 세상에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를 남에게 나누지 않고 오히려 치유하려는 너의 모습이 너무도 빛났어. 그건 너의 외모나 과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강진수도 한마디 덧붙였다. 우린 아이를 잃은 경험이 있어. 오랜 시간 슬픔 속에 살았지만 너를 보며 처음으로 다시 웃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날 밤 지우는 처음으로 자기 전에 잘 자요라는 말을 들었다. 그 간단한 말 한마디가 가슴을 울렸고 그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새로운 학교에 전학한 지우는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았다. 부모님의 응원, 집이라는 안식처가 생긴 그는 자신을 감추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지우는 매일같이 공부에 몰두했고 강진수와 은희는 아낌없는 지지를 보냈다. 그들은 시험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았고 오직 노력하는 자세에만 박수를 보냈다. 그리고 그 봄, 지우는 인생의 또 다른 목표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딛었다. 대학 입시 준비. 그는 의과대학을 목표로 삼았고 밤낮 없이 공부하며 매 순간을 미래로 향한 투자로 삼았다. 하지만 그 모든 동력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문장이 있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우린 널 사랑해. 지우는 그 말을 절대 잊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를 다시 태어나게 한 진짜 이유였다. 지훈이 강 선생님과 은 여사님의 집에서 지낸 지도 어느덧 2년이 흘렀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조금씩 자신이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존중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다. 따뜻한 집, 매일 아침 차려진 아침 식사,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건네는 다녀와라는 말 한마디는 지훈의 마음속에 단단한 뿌리를 내렸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지훈은 성적 상위권에 들 만큼 성실했고
과학 동아리에서도 두각을 드러냈다. 하지만 여전히 외모로 인해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교복을 입고 교문을 들어설 때마다 몇몇 학생들은 그의 등을 흘낏거리며 수근거렸다. 야, 쟤 봤어. 등에 뭐 달고 다녀. 진짜 좀 징그러워. 왜 치료 안 받는 거야?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말들은 매일같이 반복되었고, 처음엔 무시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조금씩 갈라졌다. 지우는 매일 샤워 후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난 아픈 게 아니야. 그냥 다를 뿐이야. 어느 날 과학교과 선생님이 발표 과제를 냈다. 주제는 생물학적 다양성과 유전적 특이성. 대부분의 학생들은 인터넷에서 자료를 복사해 와 발표를 준비했지만 지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결심했다. 자신을 주제로 발표하겠다고. 발표 당일 교실은 약간의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지훈이 노트북을 연결하고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우자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화면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 김지훈, 유전적 특이성과 함께 살아가는 삶. 지훈은 침착하게 말문을 열었다. 저는 하이퍼트러코시스라는 유전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피부 전반에 걸쳐 털이 나고 척추가 비정상적으로 휘는 증상도 있습니다. 이 질환은 100만 명 중 1명꼴로 발생하며 완전한 치료는 어렵지만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학생들의 표정은 복잡했다. 놀람, 불편함,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이 지훈을 향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고 말을 이어갔다.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한 이유는 단순히 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정상이라는 기준에 갇혀 타인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생물학적 다양성은 결함이 아닌 존재의 또 다른 방식입니다. 그 순간 교실은 조용했다. 조롱하던 학생들도 더 이상 웃지 않았고 일부는 시선을 피했다. 발표가 끝난 후 과학 선생님은 조용히 박수를 쳤고 몇몇 학생들도 뒤따라 박수를 보냈다. 그날 이후 지훈을 대하는 분위기는 조금 달라졌다. 물론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피식거리는 아이들이 있었고 일부는 뒤에서 수근거렸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지훈은 자기 자신을 감추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동시에 그는 또 다른 결심을 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더 널리 알리고 자신과 같은 아이들이 숨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 그래서 그는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다. 지역 병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소아 환자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간단한 심부름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곳에서 그는 다빈이라는 8살 아이를 만났다. 다빈은 선천적으로 턱이 비대칭이었고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는 걸 힘들어했다. 지훈은 다빈 옆에 조용히 앉아 말했다. 나도 예전엔 남들이랑 다른 외모 때문에 혼났어. 하지만 그게 내 잘못은 아니더라. 그리고 너도 그렇지 않아. 다빈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며칠 후 지훈에게 쪽지를 건넸다. 거기엔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형, 나 이제 무섭지 않아. 그 쪽지를 읽으며 지훈은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었다는 감정을 느꼈다. 자신이 버림받고 고통받았던 이유가 단순히 불행이 아니었음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시간은 흐르고 고3이 되던 해, 지훈은 의대를 목표로 본격적인 입시 준비에 들어갔다. 강 선생님과 은 여사님은 여전히 조용히 응원해 주었고 간식과 손편지, 밤늦게까지 켜진 스탠드 아래에서의 격려는 큰 힘이 되었다. 가끔은 지치고 흔들리기도 했다. 특히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기대보다 낮게 나왔던 날엔 자신의 길이 옳은지 의심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다짐을 되새겼다. 나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같은 아이들을 위해 의사가 되고 싶다. 나의 삶이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대학 수시 면접날, 그는 마지막 질문을 받았다. 왜 우리 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싶습니까? 지훈은 잠시 숨을 고르고 답했다. 저는 한 번도 완벽한 몸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줄이는 일이야말로 가장 인간다운 일이라고 믿습니다.
면접관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결과 발표. 지우는 서울의 명문의과대학에 최종 합격했다. 그 소식을 들은 여사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안았다.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 지훈이. 지훈은 그날 밤 처음으로 일기장을 펼쳐 이렇게 적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다. 나는 나를 감추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나는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준비가 되었다. 대학교 합격 소식이 전해졌을 때 지훈은 기쁨보다 무게를 느꼈다. 서울 중심부에 있는 명문의과대학. 이름만 들어도 모두가 감탄하는 그곳. 하지만 그곳에 들어간다고 해서 모두가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었다. 입학 첫날, 강의실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모였다. 유학파, 의사 집안 자녀, 전국 모의고사 1등 출신 등 누구나 뚜렷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 지훈은 여전히 가장 눈에 띄는 존재였다. 단지 성적이 아니라 그의 외모 때문이었다. 처음 몇 주는 견디기 힘들었다. 같은 조에 배정된 동기들조차 그와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어려워했다. 모르는 척하는 눈빛, 피하는 자세, 도서관에서 은근히 자리를 멀리하는 행동들. 지훈은 다시 한번 익숙한 감정을 떠올렸다. 나는 또다시 여기서도 외회일까? 하지만 그는 이번엔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했다. 수업에 누구보다 일찍 도착했고 교수의 질문에는 항상 손을 들었다. 과제를 누구보다 꼼꼼하게 준비했고 해부학 실습에선 정확한 손놀림으로 조교들의 칭찬을 받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다. 1학년이 끝날 무렵 지훈은 병원에서 진행하는 소아 병동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지원했다. 지원자는 많았지만 면접에서의 진심이 통했는지 그는 선발되었다. 첫 출근 날 하얀 가운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서 마주한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제 시작이야. 내가 원하던 그 길의 출발선이야. 병동에는 다양한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있었다. 백혈병, 심장병, 희귀 근육 질환까지. 대부분 오랜 입원 생활로 인해 지쳐 있었고 감정 기복도 심했다. 지훈은 그런 아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다. 직접 그림책을 읽어주고 색칠 공부를 함께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간호사가 지훈에게 한 소년을 소개했다. 얘는 태연이야. 오늘 처음 입원했는데 입도 뻥긋하네. 지훈이 병실 문을 열자 한 구석에 앉아있던 소년이 고개를 돌렸다. 태연은 선천성 안면 기형을 가지고 있었고 눈과 코의 위치가 비대칭으로 배열되어 있었다. 시선을 마주치는 것조차 불편해하는 듯 보였다. 지훈은 천천히 다가갔다. 안녕. 난 지훈이라고 해. 나도 여기 자주 있어. 태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지훈은 그래도 병실에 들렀고 말없이 그림책을 읽어주었다. 때로는 조용히 앉아 같이 TV를 보기도 했다. 일주일이 지나자 태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형, 등에 그거 왜 있는 거야? 지훈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미소 지었다. 응, 난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 사람들이 보기엔 이상할 수도 있지. 너처럼. 태현의 눈이 커졌다. 형도 놀림받았어? 많이. 그래서 혼자 있는 게 익숙해졌지. 근데 혼자 있는 게 익숙해진다고 외롭지 않은 건 아니더라. 그날 이후 태연은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웃기도 했고 지훈에게 질문도 던졌다. 형은 의사가 되고 싶었어. 그 물음에 지훈은 대답했다. 내가 아팠던 만큼 누군가를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어. 그래서 내가 만약 의사가 되면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 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도 형 같은 사람이 의사면 좋겠어. 몇 달 후 태연은 첫 번째 수술을 앞두고 있었다. 지훈은 그날 병실을 찾았다. 태연은 긴장한 얼굴로 물었다. 형, 나 괜찮을까? 지훈은 태연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너는 너 자체로 괜찮은 아이야. 수술은 내가 더 당당해지기 위한 준비야. 나도 그런 날이 있었거든.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의학적으로 완벽한 결과는 아니었지만 태연은 거울을 보고 처음으로 자신에게 미소를 지었다. 퇴원날, 태연은 지훈에게 편지를 건넸다. 형, 내가 병원에 있을 때 형이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 나도 나중에 형처럼 되고 싶어. 아픈 사람을 안아주는 그런 어른. 지훈은 그 편지를 읽고 병원 옥상에 올라갔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이게 내가 여기 온 이유였어. 대학 생활은 계속되었고 본과에 진학하면서 실습과 수업은 점점 더 바빠졌다.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고된 나날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지훈은 지치지 않았다. 태연과 같은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가 그를 움직이게 했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의사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지만 진짜 의사는 마음까지 돌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자신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그해 겨울, 지훈은 성적 우수자 명단에 올랐고 병원 실습에서도 지도교수에게 극찬을 받았다. 어느 교수는 그에게 말했다. 넌 의사로서 기본이 되어 있어.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마음은 배울 수 없거든. 넌 그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더군. 지훈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그건 제게 너무 부족했던 것이었기에 꼭 가지고 싶었어요. 지훈의 길은 여전히 멀었다. 더 많은 공부, 더 많은 실습, 더 많은 책임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확신할 수 있었다. 이 길이야말로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을. 봄과 4학년이 되면서 지훈은 대학병원 내과 실습에 들어갔다. 본격적으로 수술실에 들어가고 환자 차트를 읽고 긴장된 공기 속에서 책임을 나누는 자리였다. 그에게 실습은 단순한 학습이 아니라 매 순간이 환자와의 진정한 만남이었다. 어느 날 밤 응급실에서 호출이 들어왔다.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중년 남성이 이송 중이라는 내용이었다. 담당 교수는 지훈과 또 다른 인턴에게 수술 보조를 지시했다. 환자는 심각한 뇌출혈 상태입니다. 바로 수술 들어갑니다. 지훈은 빠르게 준비를 마치고 수술실에 들어섰다. 환자는 이미 의식이 없었고 얼굴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하지만 왠지 낯설지 않은 느낌이 들었다. 그는 수술에 집중하며 출혈 부위를 찾고 지혈을 도왔다. 수술은 긴박하게 흘러갔다. 지훈은 정밀한 지시를 받아가며 실수를 허용하지 않으려 애썼다. 몇 시간 후 출혈은 멈췄고 생명은 가까스로 구해졌다. 담당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았어. 침착했어. 김지훈 학생. 수술이 끝나고 지훈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병실로 이동했다. 문득 환자의 이름이 궁금해졌다. 그는 차트를 들여다보았다. 환자명 민준 생년월일 1973년 10월 4일 직업 자영업. 그 순간 지훈의 손이 멈췄다. 민준. 너무도 익숙한 이름. 생년월일도 출신지도 직업도 너무 정확히 기억 속 그 사람과 일치했다. 지훈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병실로 향했다. 환자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조용히 환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붕대 사이로 드러난 턱선, 고개를 돌릴 때 드러나는 목덜미의 점. 그 점은 지훈에게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자신에게도 똑같이 있는 점이었다. 설마 지훈은 혼잣말을 뱉고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목을 만져보았다. 같은 위치, 같은 모양의 점. 마음이 요동쳤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버린 그 남자인가. 그날 밤 그는 잠들 수 없었다. 기숙사방에 돌아와도 머릿속에는 수술실의 그 얼굴만이 맴돌았다.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훈은 예전에 시설에서 받은 자기 기록을 꺼냈다. 부모의 이름, 출생일, 당시 직업, 모든 것이 차트 속 정보와 일치했다. 그 사람이 맞아. 나를 두고 떠났던 사람. 하지만 다음 순간 그의 가슴을 짓누른 건 분노가 아니었다. 오히려 공허함과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다.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이 상황에서. 며칠 후 민주는 의식을 되찾았다. 지훈은 평소처럼 병동회진을 돌다 그 병실 앞에 섰다. 들어갈까 말까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문을 열었다. 민주는 고개를 돌려 지훈을 바라보았다.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 어떤 감정도 얼굴에 드러낼 수 없었다. 단지 환자와 의사일 뿐이라는 듯. 집에 가족은 없습니다. 아내도 떠났고 아이는 없습니다. 그 말에 지훈은 잠시 멈칫했다. 거짓이었다. 가족은 있었고 아이도 있었다. 단지 그가 떠났을 뿐이었다. 민주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다. 젊었을 때 큰 실수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평생 후회하며 살았죠. 지훈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을 감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남자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더 아프게 느껴졌다. 그날 밤 지훈은 병원 자판기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병실로 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잊어야 할지.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엔 지훈의 입양 서류와 과거 병원 기록, 그리고 짧은 편지 한 장이 있었다. 그는 조용히 병실로 돌아가 자고 있는 민준의 침대 옆 협탁 위에 봉투를 놓았다. 그리고 메모지 한 장을 함께 두었다. 우리는 모두 과거로부터 도망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주할 수는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구원입니다. 지훈은 다시 환자를 돌아보지 않았다. 조용히 병실 문을 닫고 나왔다. 며칠 뒤 민주는 봉투를 발견하고 내용을 읽었다. 손이 떨렸고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서류의 끝에 적힌 이름, 김지훈. 그리고 생년월일. 그는 몇 초간 숨을 멈췄다. 그러곤 중얼거렸다. 지훈이? 그가 마지막으로 본 아기의 이름은 없었다. 그날 병원에서 이름을 짓지도 못하고 떠났으니까. 하지만 지금 눈앞의 이 이름은 그가 떠난 죄의 흔적을 정확히 되돌려주고 있었다. 민주는 얼굴을 감싸지고 침대 위에 주저앉았다. 숨이 막히듯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내 아들을, 살려준 아들을 몰라봤어. 민주는 지훈이 남긴 봉투를 다시 펼쳐들었다. 손끝이 떨리고 심장은 거칠게 뛰었다. 종이 위에 글자 하나하나가 몸속을 파고들듯 선명하게 다가왔다. 김지훈. 그 이름은 민준에게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그의 과거, 그의 죄, 그리고 그의 실패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병실 벽을 바라보았다. 과거를 떠올리려 하지 않아도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뚜렷했다. 병원 복도, 수아의 흐느낌, 이름 없는 아이, 그리고 뒷걸음치며 돌아섰던 자신의 발걸음. 민주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 손으로 내 아들을 밀어냈구나. 며칠 후 민주는 휠체어에 앉은 채 병원 복도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그는 간호사에게 부탁해 지훈이 있는 병동으로 향했다. 초조한 마음으로 의국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지훈이 복도를 지나가는 모습을 발견했다. 지훈아. 지훈은 걸음을 멈추었다. 그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분명히 자신을 부르는 음성이었다. 천천히 돌아선 그는 민준과 눈을 마주쳤다. 잠시 동안 아무 말도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 아시겠군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동자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말이 잘 나오지 않는 듯 보였다. 미안하다. 그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정말 너무 미안하다. 지훈은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그를 마주보았다. 제가 듣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난 너무 오래, 아니, 너무 겁이 많았어. 저는 그날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의 모든 날은 기억합니다. 시설의 차가운 이불, 밤마다 들리던 다른 아이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매달 새로운 부부들이 아이를 고르러 왔다가 저를 지나치던 그 눈빛들. 지훈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억눌린 감정이 차분하게 흘러나왔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무릎을 바라보았다. 전
그냥 한 번쯤 왜 그랬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정말 저라는 존재가 그토록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나요? 그 질문에 민주는 얼굴을 찌푸리며 입을 열었다. 그땐 아무것도 몰랐어. 아니, 너무 많은 걸 두려워했어. 사람들의 시선, 가족의 반응, 내 미래까지. 모든 것이 두려웠고 그 두려움에 무너졌어. 널 포기하는 게 너에게도 나을 거라 믿었어. 지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가장 슬픈 말이네요. 당신은 날 포기하면서 날 지켜준다고 믿었다는 것. 민주는 입술을 깨물며 말을 이었다. 그 후로 단 한 번도 편하게 숨 쉬어본 적이 없어. 수아와 나는 결국 함께하지 못했어. 매년 너의 생일 즈음이면 서로 말없이 울었고 매년 같은 질문을 되뇌었지. 혹시 지금쯤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지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표정은 더 이상 분노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안에는 싸늘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체념과 조용한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저는 많은 것을 잃었고 또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당신들이 준 상처는 제 인생의 시작이었고 강 선생님과 은 여사님이 제 인생의 전부가 되었죠. 그래서 전 더 이상 미워하지 않습니다. 민주는 놀란 듯 지훈을 바라보았다. 정말 용서하는 거니?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용서는 아직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이 모든 것을 마주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게 제 인생에 더는 그림자를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민주는 눈물을 흘렸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지우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당신은 이제 알게 되었죠. 제가 살아있고 제가 누구인지 그걸로 충분합니다. 지우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고개를 숙였다.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로서 당신은 제 환자였고 전 그 역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 말은 마치 의식의 선을 긋는 듯했다. 혈연이 아닌 직업적 책임으로서의 선을. 하지만 그 안에는 또 다른 종류의 인간적인 연민이 스며 있었다. 지우는 돌아서서 복도를 향해 걸어갔다. 민주는 휠체어에 앉은 채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점점 멀어지는 발걸음. 그 속에는 과거를 짊어진 채 앞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의 결심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지훈아, 내가 살아줘서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민준과의 대화를 마치고 돌아온 그날 밤, 지훈은 병원 옥상에 올라가 혼자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겨울의 끝자락, 서울 하늘은 흐릿했고 별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에게는 더 이상 별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았다. 그는 이미 자신의 길을 따라 가고 있었고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며칠 동안 민주는 다시 지훈을 찾지 않았다. 지훈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만남은 짧았고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충분히 컸다. 더는 서로를 밀어붙이지 않아도 됐다. 오히려 그 조용한 틈이 그들에게 필요한 시간이었을지도 몰랐다. 한편 은 여사님과 강 선생님은 지훈의 표정이 달라졌다는 것을 눈치챘다. 예전보다 말이 줄었지만 그 속에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묻어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마무리한 사람처럼. 지훈아, 무슨 일 있었니? 은 여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를 만났어. 생물학적인 그 사람을요. 은 여사님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천천히 지훈의 손을 잡았다. 그래서 어떻게 했니? 그냥 이야기했어요. 용서도 분노도 없이. 그 사람도 후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그 사람의 몫이죠. 저는 이제 그냥 살아가려 해요. 제 길을. 강 선생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잘했다. 아주 잘했어. 지훈아. 그 누구도 너에게 완벽한 용서를 강요할 수 없어. 중요한 건 너 자신이 자유로워졌다는 거야.
지우는 그 말에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후 몇 주 동안 병원 생활은 바쁘게 돌아갔다. 지우는 다시 환자들을 돌보며 일상에 집중했다. 어린 환자들의 웃음소리, 긴장된 수술실의 공기, 새벽마다 울리는 호출음. 그 속에서 그는 여전히 사람을 살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로비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다. 수아였다. 그의 생모. 수아는 지훈을 보자마자 멈춰섰고 그도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수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훈아. 지훈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오랜만이네요. 내 아버지에게 다 들었어. 만나줘서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듯 말했다. 지훈은 그저 조용히 듣고 있었다. 나는 내가 태어났을 때 너무 무서웠어. 내가 아픈 줄만 알았고, 내가 그 아픔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 근데 이제 보니까 아픈 건 내가 아니라 너였더라. 오랫동안.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수아의 얼굴에는 후회와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 얼굴은 더 이상 지훈에게 원망의 대상이 아니었다. 다만 시간이 많이 지난 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저는 잘 살아왔어.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사랑받고 자랐고 제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지금 이 순간도. 수아는 눈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이렇게 멀쩡히 자라줘서, 이렇게 의사가 되어줘서, 그리고 우리를 미워하지 않아서. 지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그건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제 과거에 매이지 않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수아는 눈물을 닦고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이건 내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받은 팔찌야. 우리가 떠나기 전에 받았는데 도저히 버릴 수 없었어.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었어. 지훈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안에는 작은 병원 태그가 있었다. 희미하게 김지훈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그 순간 그는 무언가 뭉클하게 가슴을 치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고마워. 이런 걸 간직해줘서. 그날 이후 지훈은 여전히 자신의 길을 걸었다. 하지만 마음 어딘가에는 이제 부모라는 이름을 지우지 않은 채 그들을 사람으로서 바라보는 시선이 생겨났다. 그와 민준, 수아의 관계는 자주 만나는 것도 전화하는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생일이면 조용히 카드가 도착했고 명절이면 감사 인사가 오갔다. 그렇게 서로의 삶에 작은 틈을 남긴 채 천천히 나아갔다. 그리고 마침내 지훈은 레지던트 과정을 시작했다. 진짜 의사가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수술, 쉴 틈 없는 업무, 수십 명의 환자들. 몸은 고됐지만 마음만은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어느 저녁, 응급실에 한 아이가 실려왔다. 얼굴에 화상을 입은 소녀. 아이는 심하게 울고 있었고 부모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지훈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조심스레 다가갔다. 괜찮아. 많이 아프지? 내가 도와줄게. 아이는 지훈의 얼굴을 보다가 이내 눈을 동그랗게 떴다. 형, 등에 뭐 있어요? 지훈은 웃으며 말했다. 있어. 너랑 나 조금 다르게 생겼지만 괜찮아. 우리 둘 다 특별한 거야. 그 말에 아이는 울음을 멈추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지훈은 퇴근 후 기숙사에 들어와 다이어리를 펼쳤다. 나는 상처에서 태어났지만 상처로 끝나지 않는다. 나는 상처를 이겨내는 존재가 아니라 상처를 품고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다. 그리고 그게 바로 내가 사람을 살리는 이유다. 지훈이 소아외과 레지던트로 일한 지 2년이 지나자 병원 내에서 그의 이름은 신뢰의 상징이 되었다. 환자와 보호자들은 그를 믿고 따랐고 동료 의사들은 그의 집중력과 성실함에 감탄했다. 하지만 지훈이 가장 자부심을 느꼈던 건 아이들이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친구처럼 느낀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이제 어릴 적 자신을 닮은 아이들을 위해 웃었고 울었고 진심으로 손을 내밀었다. 병실에서는 털 많은 형, 등이 따뜻한 선생님이라는 별명으로 불렸고
그 별명들은 모두 아이들의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던 중 병원에서 주최한 소아질환 관련 캠페인 행사에 기자들이 찾아왔다. 그중 한 명이 유리였다. 따뜻한 눈빛과 조용한 말투를 가진 그녀는 지훈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김지훈 선생님, 아이들과 특별히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비결이 있으신가요? 지훈은 잠시 웃으며 대답했다. 제가 아이였을 때 누군가 제 손을 잡아줬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먼저 손을 잡으려고 해요. 그 한마디가 유리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그 이후로 지훈과 자주 연락하게 되었고, 인터뷰는 기사로 실린 후 큰 반향을 일으켰다. 상처받은 아이에서 생명을 살리는 어른으로 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서로의 삶에 발을 들였다. 유리는 어릴 적 부모를 잃고 조부모 밑에서 자란 경험이 있었고, 지훈은 그 상처를 이해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과거를 묻지 않았지만 서로의 현재를 깊이 들여다보았다. 어느 날 유리는 조용히 말했다. 지훈 씨, 저는 완벽한 가정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섭기도 해요.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완벽한 가정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서로를 끝까지 안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충분한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은 유리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고, 그날 밤 이후 두 사람은 함께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1년 후 조촐한 결혼식이 열렸다. 강 선생님과 은 여사님은 지훈의 양부모로서 앞자리에 앉았고, 병원 동료들과 몇몇 환자 가족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멀리서 수아와 민준도 조용히 참석했다. 그들은 축복을 바라지도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 다만 아들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그 자리에 조용히 머물고 싶었다. 결혼 후 지훈과 유리는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몇 달 후 유리는 조심스럽게 소식을 전했다. 지훈 씨, 우리 곧 부모가 돼요. 그 말에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안았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임신 6개월째 병원에서 정밀검사가 진행되었고, 다행히 태아는 건강했다. 유전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은 날, 지훈은 잠시 병원 복도에서 홀로 앉아 울었다. 안도감보다는 처음으로 부모가 되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가 감사했기 때문이다. 출산 당일, 지훈은 수술실 앞에서 조마조마하게 기다렸다. 곧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간호사가 그에게 작은 아기를 안겨주었다. 아드님이에요. 건강하게 잘 태어났습니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받아들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 품에 안겼을 때 그는 속삭였다. 우진아, 아빠야. 아빠는 너를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아이의 이름은 우진으로 지었다. 밝을 참될 진. 진심으로 보호받는 아이라는 의미였다. 지훈은 이제 매일 아침 출근 전 아이의 손을 잡고 인사를 건넸다. 아빠 다녀올게. 금방 올게. 유리는 그런 그를 보며 말하곤 했다. 당신은 아이에게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몸소 보여주는 아빠야. 어느 날 밤, 지훈은 잠든 우진이를 바라보다가 문득 자신이 어릴 적 썼던 일기장을 꺼냈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누군가 나를 버렸지만 누군가는 나를 품었다. 나는 이제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는 조용히 웃으며 다이어리 한쪽에 새로운 문장을 써내려갔다. 이제 나는 누군가의 아버지다. 그 사실만으로도 내 삶은 충분히 구원받았다. 몇 년 후 우진이 유치원에 다닐 나이가 되었을 무렵, 지훈은 병원에서 열린 부모 대상 건강강연회에서 연사로 초청받았다. 그는 그날 단상 위에 서서 담담하게 말했다. 아이들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끝까지 품는다는 믿음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부모들이 눈물을 훔쳤고, 한 아버지가 다가와 말했다.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졌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다시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린 시절 수없이 울며 바라보았던 그 하늘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하늘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는 손을 가슴에 얹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젠 괜찮아. 진심으로.